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원도 원주 중천철학도서관 중천학당입니다. 오늘은 중천학당 인문 토크 시즌 2, 내 마음속의 생각 여행이라는 주제로 이제 계속 그 게스트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을 위해서 모신 게스트 선생님은 2018년도에 출간된 화제의 책 한국 철학사의 저자이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전호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나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좀 외부 강연은 좀 적어지셨죠? 지난해에 못했던 일들이 올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네. 점점 바빠지고 있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더 바빠지기 전에 모시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호근 교수님하고는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렇죠. 94년도에 말하자면 그 전호근 교수님은 저한테 그 한문 독선생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시절에 한문을 처음으로 입문할 때 그 배웠던 그 스승님이시기도 한데 그 인연이 이렇게 길게 갈 줄은 정말 몰랐네요. 예, 처음에는 동료 연구자였고 그리고 또 함께 저서를 같은 책을 표현하기도 그렇죠. 했죠. 네. 그건 좀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그 한 번은 제가 이제 전호근 교수님하고 같이 낸 책이 있는데 번역과 철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쓴 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함께 모았더니 제가 보니까 거의 내용이 입장이 비슷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 충분히 책으로 낼 만하다 싶어가지고 편집자한테 원고를 보내주면서 그냥 같이 쓴 책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고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다 읽어보더니 좋습니다. 내시죠. 그런데 이거 두 명이 쓴 건데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몰랐다고. 좀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입장이 상당히 달랐죠. 그 김시청 교수님은 노정철학 전공자고 그렇죠. 저는 네. 이제 유학, 그 중에서도 성리학 전공자인데 시각이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함께 공부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서로 관점이 이렇게 서서히 접근하더라고요. 참 재밌었어요. 그게 사실 제가 학문에 사실 대학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입문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제가 많이 동화된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많이 배웠다. 말씀을.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전학원 교수님은 처음부터 이제 고전 그 자체를 중심으로 그 연구해 오셨고 특히 전통적인 독법이라든가 말하자면은 이런 표현을 요즘에 쓰는 게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이른바 정통 정통파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따라서 연구를 해오신 입장이시고 저는 거꾸로 좀 중국적이나 전통적인 자료보다도 현대 그것도 영미적 학자들의 견해를 많이 참조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같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도 사실 미스테리하거든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서로 네. 논쟁하고 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뭐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고전을 읽는 태도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선생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거는 뭐 서양에서 연구하는 학자든 한국에서 연구하는 학자든 결국 고전의 의미를 추출하는 과정은 같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자, 그런데 여기 멀리 원주까지 오셨는데 또 원주랑도 인연이 있으시죠? 네, 저 원주는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뭐 실제로 원주에서 태어나거나 원주에서 살거나 이런 적은 없는데 정신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죠. 우선 뭐 제가 한국 철학사에도 쓴 내용인데 우리나라가 한때 이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그런 조짐을 보인 때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원주의 길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고요. 그건 뭐 70년대에 뭐 원주 선언을 비롯해서 또 원주에 계시던 그 지학순주교 같은 분들 우리나라 민주화에 아주 큰 업적을 남기신 그리고 이제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 계셨던 곳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 철학사에 무의당 장일순 선생을 철학자로 처음으로 조명을 했는데 아주 뜻깊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앞서서 또 해월 최시영 선생이 그 원주 호저면이던가요? 그쪽에 응거하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거기서 이제 피체당해서 이제 끌려갔죠. 그 해월 최시영 선생이 발자취도 있는 곳이고요. 또 그보다 앞서서 또 원주에 송곡리 있죠.
그 송곡 초등학교도 있고 그런데 아마 가보셨죠? 네. 예. 그 얼마 전에 가보셨죠? 네. 작년 가을에 가봤죠. 송곡 이갈 같은 정말 그 독창적인 문인이자 시인이 오래전에 살고 계셨던 16세기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자취가 어려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원주에 자주 와서 이제 제가 강의도 하고 원주 시민 여러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도 제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곳이 원주입니다. 네, 그 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게 동양 철학의 향이 물씬 나는 네. 책들로 가득한데 또 이 책들이 또 중천 선생님의 예, 중천 선생님하고도 인연이 있으시죠? 그렇죠. 더욱이 이제 이 공간이 중천 선생을 기리는 그런 공간이라서 더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생전에 자주 뵀죠. 뭐 학술 대회나 또 제가 이제 가르침을 배운 점도 많고요.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저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이 중천 선생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육아윤리 강이라는 책에 실린 그 구절들이 기억에 나거든요. 네. 아마 이제 그 제자분들 중에서도 제가 교류를 많이 했으니까 그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중천 선생님이 그런 면모 때문에 이 학문에 입문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분 중에 한 분. 네. 자, 오늘은 사실 이 시리즈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고 1부, 2부로 나누어서 이제 그 2회에 걸쳐서 방송으로 이제 송출이 될 텐데 일단 처음에 모신 그 박원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천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중국 철학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승환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다 같이 이제 중국 철학, 동양 철학을 공부하셨지만 또 서구에 건너가서 서구 학문의 어떤 그 동양학에 대한 이해라든가 혹은 동서의 경계에서 겪으셨던 이야기들을 이제 이른바 동양 철학의 내부에 가져오신 그런 이야기라면 오늘은 이제 한국 철학사의 아마 혼자 쓴 것으로는 선생님이 최초이시죠? 아마 최초는 아닐 겁니다. 그 7, 80년대에 그 혼자 쓰신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런 책들은 전부 다 제목이 한국 사상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것도 그 선생님의 책이 굉장히 많은 그 철학자들을 다루고 있고 현대까지 포함한 걸로 따진다면 5분이 포함되어 있던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명실상부한 한 철학자의 시선으로 정리된 최초의 철학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선 그래서 1부에서는 이제 넓은 의미에서 동양 고전, 한국 고전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에 주로 말씀을 들어보고 이제 2부에서는 이제 한국 철학을 소재로 해서 이제 우리 한국인의 삶, 21세기의 삶 이런 내용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일단 선생님께서 이 장안에 많이 알려지신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그 전호근 교수님을 처음 뵙게 된 게 고전 뭐 논어, 주역, 맹자, 대학에서부터 이제 장자에 관한 책도 내셨고 이른바 동양 고전에 관한 강의를 아주 폭넓게 해오신 선생님이신데 한국 사람으로서 이런 동양 고전을 읽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지가 먼저 궁금하네요. 예, 저는 뭐 다른 고전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동아시아의 고전을 읽는 것이나 또는 뭐 그리스 고전을 읽는 것이나 아니면은 뭐 인도의 고전을 읽는 것이나 같은 맥락에서 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어떤 문화가 독자적으로 단독으로 성립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기 마련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수천 년 동안 가까이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그 문헌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한국의 지식인들이 그 문헌을 읽으면서 자신의 사유를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상, 한국 철학이 있다고 치면 그보다 더 큰 범위의 동아시아 사상의 그 뭐랄까요 지성사적 맥락이랄까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속에 한국 철학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한국만이 독자적으로 따로 단독으로 성립되는 고유의 철학 이런 것들은 사실 허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뭐 유럽이 독자적인 문명을 따로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체로 히브리 계열이나 또는 아랍 쪽에서 들어온 사유를 자신들의 현실에 맞추어서 재구성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중세 2000년 동안은 자신들의 전통의 일부였던 것들도 오히려 단절했다가 문예부흥기에 다시 재발견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런 예를 보더라도 한국 철학 그런 예와 마찬가지로 한국 철학도 동아시아의 다른 여러 나라들과 함께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그 유구한 전통을 형성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처음에 말씀하신 많은 문명들이 사실은 짬뽕이다. 근데 그 희한하게 한 2000년대 이후에 더 들어서서 더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원조를 따지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제 집사람 아내랑 이제 연애 시절에 신당동 떡볶이 먹으러 종로 갔었거든요. 근데 저도 저는, 갔습니다. 예, 처음 갔을 때 놀란 게 원조라고 하는 두 글자가 붙지 않은 집이 없었다. 근데 떡볶이 집에 더 중요한 거는 맛있으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고전도 사실은 그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또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데 도움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누가 처음 어디서 나왔다. 그 사실 그 식상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이 공감이 되는데 그 굉장히 다채로운 강의를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그 장안에 그래도 가장 유명해진 강의는 제가 듣기로는 주역 강의하고 맹자 강의가 그 고전을 많이 강의하는 곳에서 선생님이 특히 그 사람들이 좋아했다 그러는데 네. 아마도 그러면 선생님께서도 그 두 고전이 좋았기 때문에 더 강의 내용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유를 물으신다면 대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장 공을 들인 고전은 논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맹자나 주역을 선호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주역이라는 텍스트 자체가 미래를 미리 짐작해보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그동안 강의해왔던 그런 세월이 우리의 삶을 아직 명확하게 볼 수 없는 그런 불안이나 또 어려움이 그런 쪽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또 맹자 같은 경우는 뭐 맹자 좀 뜨거운 열정의 사상가니까 혁명론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제 한국 사회가 변화하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맹자의 제가 아니라 맹자의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쯤은 농담이지만 그 저는 그 전학원 선생님을 뵐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지금은 또 조금 느낌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젊으실 때에 제가 뵀던 전학원 교수님은 맹자가 만약에 21세기에 와서 철학을 했다면 이분과 같은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한 10여 년 전부터는 좀 장자의 분위기도 많이 풍기는 것 좀 같아요. 자제해 주십시오. 칭찬이 과하면 이게 풍자가 되는 수가 있어서. 근데 사실 고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걸 빗댄다 그러죠. 네. 그게 또 재미이기도 하잖아요. 네. 제가 이 장자 강의한 걸 어떤 기관에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저 사람은 장자 강의할 자격이 없다. 딱 생긴 것만 봐도 논어 좋아하게 생겼다. 이런 그런 댓글이 있어서 야, 이 세상에 논어 좋아하게 생겼다니 참 이런 칭찬이 없는데 그렇죠. 엄청난 칭찬이죠. 이게 욕이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그 노자나 장자 이쪽으로 하기로 했지만 그 고대 중국에서 최고의 고전은 논어와 다른 책들이 거의 비할 수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진짜 원류잖아요. 예, 셈이고 예. 그리고 다양하고 그래서 참 신기하죠. 논어가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강의해왔던 그런 여러 고전 중에서 가장 쉽거든요. 예, 뭐 우리 펼쳐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뭐 하기 시습지 불용요로, 뭐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번역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뭐 벗이 먼 데서 찾아오니 즐겁지 아니한가, 반갑지 않은가, 또 뭐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용을 품지 않으니 군자답지 않은가, 뭐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 사실은 일상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끝끝내 이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게 정말 그 일상의 위대한 힘이고 또 공자라고 하는 그 인물이 가진 그 카리스마인 것 같아요. 네. 참 신기합니다. 어렵지 않은데 사실은 너무 쉽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그런 고전이 논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논어 하면은 제일 다른 책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조정래 선생님의 태백산맥 네. 그 태백산맥이라는 제목을 갖게 된 게 그 골짜기 골짜기마다 서려 있는 한국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그 속에 역사를 담아내고 싶었던 그런 그 설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는데 논어라고 하는 책이 선진 고전 가운데 유일하게 그런 것 같아요. 네, 비유가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이야기, 삶에 관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서려 있기 때문에 네. 논어 글자 수 사실 별로 많지 않죠. 15,725자 제가 네. 다 세봤는데요. 그렇게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주석은 수천 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갈래 그 골짜기 골짜기마다 삶이 담겨 있다. 저도 공감이 네. 갑니다. 게다가 논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제 공자도 있지만 제자가 무려 28명 네. 등장하고 또 언급되는 인물이 한 250여 명. 세보셨군요. 저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그 28명 가운데 몇 명은 워낙 언급이 적어서 네. 그 추론하기가 힘들지만 그 짧은 책에 많지 않은 책 속에 짧은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이 분명하게 표현될 수 있을까? 그건 참 상당히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오히려 선화천 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되게 전형적인데 논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되게 다양하다. 이 꾸미지 않음이라고 하는 게 큰 감동을 주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마 그 공자학당의 분위기가 큰 몫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사기에서 인물 열전이 있지만 사기는 그 인물들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그런 인물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직접 만나본 뭐 그 한나라 무제라든지 이런 인물들은 직접 만나봤고 그래서 무제 공기를 쓰기도 했지만 그 앞에 역사 속의 인물들은 사마천 직접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형적인 형태의 전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논어는 그렇지 않죠. 이 공자가 제자들이 이런 비대면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대면이죠. 네. 대면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동고동락한 거죠.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이제 역시 논어에 나오는 어지린자의 글자 수가 몇 번인가 세봤어요. 근데 108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인이 뭔가 이걸 알려고 그걸 봤는데 108번이 다 달라요. 맞습니다. 물론 제자가 질문을 하면 그 제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꼭 상대에게 필요한 말을 해준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상대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좋은 시절을 같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시절, 즐거운 시절도 같이 보내고 함께 어려운 시절도 같이 보내고 또 그 제자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어떤 정신적 방황을 거치고 있는지를 속속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대답이 이제 가능한 거죠. 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네. 그러니까 논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왜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개념 중심으로 해서 사고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108번을 세워보고 일일이 따져봤더니 하나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없더라. 네. 결국은 인이라고 하는 개념 이전에 그 말을 그때그때 했던 사람, 스승이 누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제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 대원칙이 적용되는 고전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성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인을 가지고 얘기하면 인이란 무엇이냐 이걸 명석탄명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은 사람들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그 모호함, 불확실함 뭐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또 그런 것들을 용기 있게 마주하는 것 그게 진짜 지성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가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끝내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걸 알았을 때 그걸 또 용기 있게 인정할 줄 아는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지성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린 정답만 찾아가는데 그런데 정답은 없는 거죠. 그 논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밤샐 것 같아요. 예, 한국 철학자들이. 근데 이제 마침 그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본래 교수님께서는 대학에 진학하셨을 때 들어간 학과의 명칭은 유학과였잖아요. 근데 실제 현재 삶은 철학자로서의 학술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그런데 유학을 전공한다라고 하는 것하고 철학을 전공하고 철학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단순히 이제 범주를 가지고 얘기하면 철학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서양 철학이 있고 서양 철학도 뭐 그리스 뭐 또는 뭐 근대 쪽에 뭐
칸트 철학, 헤겔 철학 등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인도 철학이 있고, 뭐 동아시아 철학이 있고, 그 중에 유학이 있고,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양명학, 성리학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주를 구분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제가 유학을 전공한다 이런 의미는 그런 단순히 범주의 차이만이 아니라 다른 맥락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히랍 고전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근데 뭐 플라톤의 저작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뭐 이런 걸 읽다 보면 인간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두 발로 걸어다니는 척추동물이다 뭐 이렇게 규정했거든요. 사실은 뭐 생물학적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겠죠. 그런데 기껏 인간에 대해서 말할 게 그것밖에 없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뭐 플라톤이 먼저 인간은 두 발로 걸어다니는 틀없는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비타면 이제 스승의 견해에 반대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것만은 이제 견해를 같이 했더라고요. 그것도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인간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지식인들이 좀 그런 버릇이 있잖아요. 어떤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대상화하는 거죠. 자기는 어떤 이제 지식인으로서 높은 곳에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아래에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는데 아주 못된 버릇인데, 혹시 이분들이 이런 철학자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았나 그런 그 깨름직함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인간을 어떻게 얘기하나 이렇게 봤더니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에 보면 인간은 두 발로 걸어다니는 은혜 모르는 동물이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뭐 이것만으로도 심지어 딱 아주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이것만으로 인간의 그 결함을 다 얘기한 게 아니다. 뭐 이러기도 하고, 또 니체는 이제 아주 막가요. 그냥 뭐 인간은 지구의 질병이다. 요즘 보니 맞는 얘기 같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인간에 대한 그 관점 자체가 서구 전통 속에 보이는 그런 관점 자체는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고 일종의 시너맨 뭐 이런 걸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동아시아 관점, 유학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맹자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인간은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려고 하면 냉큼 달려가서 손잡아서 꺼내는 그런 존재다.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고 대상화하지 않는 거죠. 나도 인간이니까. 그런 게 이제 유학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자기 성찰적이고요. 이 유학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새가 지적이면 인간이 새만 못했어야 되겠는가. 새도 머물 곳을 아는데. 그래서 가인이 부여조와 이건 대학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그런 식으로 새가 지적이면 그걸 자기 성찰을 계기로 삼고, 흐르는 물을 봐도 논어에 나오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서자리가 사분자. 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성찰하죠. 또는 이제 뭐 참랑지수의 비유, 맹자에 나오는데 물이 더러우면 그 어떤 물은 더럽고 어떤 물은 깨끗한데 이게 사실은 전부 물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공자왈하고 인용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면 내 주변에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내가 더러우면 내 주변에 더러운 사람들이 모여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새가 지저귀든 바람이 불든 꽃이 피든 뭐 흐르는 물을 보든 모두 이제 자기 반성을 도구로 삼아서 자기를 성찰하니까 정말 유학은 수기치인의 학문이고, 이것만 논어에서부터 다산정리학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지켜지는 유학의 특징이거든요. 수기는 나를 수양하는 것이고, 치인은 이제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것인데, 어떤 철학보다 물론 서양에서도 이제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기록했지만 소크라테스가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데카르트가 뭐 성찰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사실 동아시아 철학 그 중에서도 유학이야말로 정말 수기를 중심으로 어떤 현실의 권력과 갈등한다든지 대항한다든지 하는, 어떻게 보면 서양의 기독교가 초월적인 신이라는 존재와 현세의 권력과의 긴장 관계를 통해서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것처럼, 동아시아는 자기 내면의 윤리와 또 현실 사회의 불합치, 불화 이걸 통해서 갈등하고 변화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유학의 특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뭐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정리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처음에 딱 인상적이었던 얘기가 그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정의했던 근데 물론 이제 오늘날 말하자면 그런 방식의 지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학적 관점일 텐데 물론 그것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걸 부정하신 건 아닐 물론 텐데 부정한 건 네.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970년대에 그 에드워드 윌슨이 사회생물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다른 모든 인문사회과학도 이제 생물학의 하위 분과가 될 거다라고 이제 마치 예언처럼 얘기를 했지만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결국 과학적 관점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한 것 아니냐. 특히 이제 삶의 영역의 차원에서 삶을 다루고 인간의 무언가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이 뭐 깃털이 어떻고 두 다리가 어떻고 척추를 이해하고 그걸 아무리 우리가 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과 관계에 있는 그 삶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마음속 내면의 세계 이런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 않을까. 사실 질문 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에드워드 윌슨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그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과학자들은 윤리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 던지지 않죠. 네. 그건 대답이 없으니까. 네. 윤리는 뭐 대상화할 수도 없고 과학적 질문이 아니죠. 근데 인간이 왜 윤리적으로 행동하지? 이런 식으로 바꾸면 과학적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결국에는 유전자의 자기 보존을 위한 것이다. 이게 과학적으로 상당히 타당한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윤리 자체가 그럼 뭐지? 어떤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윤리적인가? 이런 것들은 부득불 이제 인문학적인 질문일 수밖에 없고,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맹자 등등의 견해가 되고, 사실 어떤 것은 오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어지는 그러니까 사실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학과 철학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이제 쭉 출발하기 전에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통사회에서 유학은 유학자들, 선비들, 사실은 통치계급이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전통사회에서 유학이라고 하는 뭐 지적 체계든 반성의 체계든 삶에 관한 이야기든 간에 결국은 가르치려고 하는 이른바 교화의 내용이자 수단이었다면은 그 전호근 교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철학한다라고 하는 것, 인문학을 한다라고 하는 건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함께 살기 위해서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네. 어떤 것 그런 저는 뭐 의미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철학이 삶에 복무해야지 철학이 지식을 위해서 복무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참 사실 예전에 그 책 쓸 때 근데 사실 이제 네. 전통 사회에서는 그 구조 자체가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네. 그 이제 동아시아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철학에 대한 편견이 그런데도 조금 작동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실 그 아고라 광장에서 그렇게 한가하게 토론할 수, 뭐 한가하다는 말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 도덕 문제나 철학적 주제를 갖고 토론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리스의 그 신분 구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전호기 교수님하고 저하고 가진 생각, 사실 그 현대 사회에서 현대 한국 사회에서 동양 철학, 한국 철학을 하는 분들 대다수가 사실은 이런 생각은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텍스트 속에 구성된 내용들은 아무래도 과거의 역사를 같이 참조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개념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학문적인 그 방식은 바로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마지막 어쩌보면은 이게 좀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논어든 주역이든 이게 사실 인류의 고전이지 어떤 국적을 따지는 네.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철학 고전이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고전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철학자로서 이런 논어와 같은 책들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네. 저는 이제 그 한국 이 한반도라는 공간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온
그 지식인들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종주국으로 대했다는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기간에 서로 이제 이렇게 기량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기간에는 중국 문화를 존중하고 중국 문화를 동경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또 반성해 볼 필요가 있죠. 엄청나게 서구 동경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비슷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그 먼저 발전한 그런 문화가 있을 때 그런 문화를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요. 실제로 물리적, 지리적으로 있는 중국을 동경한 것인가? 그건 물음표를 좀 찍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그 이상적 국가 모델을 거기다가 투사한 거죠. 그리고 그런 이상적 국가 모델을 투사하는데 도구로 쓰인 것들이 이제 경전이고요. 그러니까 경전 속에 있는 성인의 나라를 동경하고 그게 어떤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이상적인 질서가 구현된 국가라는 걸로 형상화된 게 일종의 그 중국이었지 실제로 물리적으로 있는 그런 중국은 아닌 측면이 많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뚜렷한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이제 깨지기 시작한 것은 사실 이렇게 조선의 지식인들이 중국과 동아시아 영역의 좁은 세계에서 벗어나서 보다 이제 전 세계적인 안목을 갖추면서 이제 가능했죠. 이를테면 이제 그 18세기에 홍대용이나 정약용 같은 철학자들에 이르면 이 오행 중심 체계가 깨지고 중국 중심 체계가 이제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일단 공자가 중국에 태어났으니까 중국 중심의 춘추사관을 정립했지 조선에 태어났으면 조선 중심의 세계관을 수립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그 무대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거죠. 분명히 이제 한계는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조선 문인들, 유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그 보통 이제 주자기 시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진정한 주자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거냐 이거를 밝히려고 노력을 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이를테면 구분을 해야 될 게요. 우리는 흔히 이제 조선 성리학, 주자학이 주자를 교조화하다 보니까 주자의 이런 일구를 중시하다 보니까 그것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탄압했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사실 그것들은 저는 철학사의 지성사의 전개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권력투쟁이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들과 지성의 추구라고 하는 건 조금 세밀하게 좀 구분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정치공학을 가지고 철학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지점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논어에 관한 책을 쓰면서 그 다산이 논어를 방대하게 주석을 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작업이 가능했을까도 되게 궁금했는데 근데 그렇게 세밀하게 따져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다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머리가 엄청나게 치밀했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치밀함을 이 사람들은 추구를 했을까? 좀 사실 중국 학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저는 그보다는 좀 범범하지 않았나 이런 인상도 갖고 있는데 뭐 그렇게 어떤 사람이 다 그렇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조선 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치밀함의 추구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어찌 보면 문화적인 현상 아닌가요? 그렇죠. 문화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변방의 장점이 드러난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중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의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는데 그렇게 공력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대로 그게 새로운 전통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변방에 있으면 늘 그 중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을 의식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치밀하게 정확한 본래의 뜻을 찾아내려고 애를 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를테면 그 조선시대의 이단으로 치부되었던 영역에 대한 뭐 노자나 장자에 대한 주석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뭐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제 유학의 경전에 관한 주석량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거는 숫자를 세보진 않았는데 경학 자료집성 같은 것들을 보면
그 현재 그 취합된 것만 봐도 뭐 글자 수가 3천만 자가 넘고 그렇거든요. 3천만 자라는 수는 어마어마한 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든 그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본래의 뜻에 경전을 본래의 뜻에 가깝게 복원하고 현실을 고민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결과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이제 이거는 좀 그 이제 어차피 고전에 관한 이야기로 그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의 사상사는 아무래도 유학 그 중에서도 주자학이 중심이다. 이런 방식의 언명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조선 시대는 그렇죠. 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선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지성, 문화, 뭐 삶의 조건, 방향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또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조선을 규정하는 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희한한 책을 하나 알게 됐는데 추한급 구간 추한급 구간 제가 네. 못 읽어봤네요. 그게 어떤 책이냐면 조선시대의 그 특히 이제 영종조 이후에 수많은 그 뭐 반역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신문 기록 공간이군요. 네. 공문서기로. 네. 무려 이게 80권짜리예요. 하나가 그 300페이지짜리로.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도 전혀 몰랐던 기록들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어떤 변방이 있기 때문에 치밀함이다. 근데 그 치밀함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 왜 이 사람들은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방대한 철저한 주석 행위를 했을까?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과 역사 속에 일어나는 정치적인 얘기든 삶에 관한 이야기든 엄청난 것들을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 넓은 덩어리 속에서 조선을 들여다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그 많은 기록을 했을 때 그 기록의 핵심에 사실은 육아 경전을 주석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연역해내는 과정에서 갖고 온 이런 것들을 문자의 세계를 통해서 또 다르게 구현하려고 했던 그런 흔적으로 본다면 이 철학이라고 하는 틀은 좀 너무 프레임이 작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현상은 사실 조선의 그 통치 이념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사실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태조 이단 본래 이름이 이성계였죠. 그 임금이 되면서 이단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 정기 교서에서부터 나와 있죠. 물론 이제 정도전이라는 철학자가 쓰긴 했지만 어쨌든 태조도 다 동의한 그런 문서들인데 거기서부터 사실 그 문명 국가로서의 그 문의 나라 무가 아니라 아이러니하죠. 태조는 스스로 무장 출신인데 통치는 이제 문으로 하려고 한 거죠. 그런 방식의 문치라고 하는 이념을 그 역대의 중국 어느 나라보다도 조선이 가장 현실적으로 구현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광화문이라는 명칭도 이 빛광자가 불화 밑에 사람인 자란 말이에요. 그 빛이 사람의 빛이거든요. 사람의 빛이 뭐냐? 덕이죠, 덕. 덕의 빛. 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 덕이라고 하는 건 문덕이고 무력이 아니라 문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을 상징하는 게 문자란 말이죠. 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의 분량이 5천만 자가 넘지 않습니까? 세계사에 유례가 없죠. 성정은 일기 그 시시콜콜 기록한 거는 남아있는 것만 2억 7천만 자가 넘는단 말이에요. 책수가 3만 책이 넘고 그래요. 이건 뭐 당연 세계 탑이죠. 그 국가 규모로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국가의 중심인 조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시시콜콜이 기록한 그 수많은 기록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록도 각종 그 죄인을 신문한 공초 문서부터 시작해서 살인사건 금안서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이제 기록으로 남겼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사실 놀랄만한 일들이거든요. 그런 전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기록을 소홀히 한 것처럼 대략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조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일부를 이제 그 좀 범범하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 범범하게 끝난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전호곤 교수님을 뵈면서 그러니까 벌써 94년부터 따지면은
2004년, 2014년 거의 30년 이제 가까운 네. 시간이 되는데 그 초창기에 처음 뵀을 때에 비해서 많이 변했죠. 분위기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처음에는 맹자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겨났다면 지금은 좀 훨씬 그 여유롭고 이 유유자적하는 그런 장자적인 분위기도 많이 보이는데 안 변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전통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근데 희한한 거는 전통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전학원 선생님이라고 하는 어떤 틀이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틀 속에서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게 뭔가 나오는데 전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예전과는 조금 달리 바뀌어서 나오는 것 같은 칭찬하신 거 맞죠? 좀 비유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실제로 한학을 하신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현대어가 잘 아닌 표현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 전학원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분명히 한학적인 훈련에서 출발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어와 일상어를 통해서 아주 쉽게 조금 전에 이제 그 사실 저 문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제 그런 거일 텐데 되게 간단하잖아요. 이 인간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뜨거운 불 그게 사실은 문이고 그걸 세상에 밝힌다. 이게 사실 본래 문명이란 말의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현대의 인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글 번역기 같은. 자, 그런 것을 체화하고 계신 전호건 선생님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 한국 철학의 정수가 어떤 것이라고 선생님은 이해하시는지 그것이 21세기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부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